폭우가 내린 시골길 시작합니다. 시골길 힐링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골의 기촌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동강 트레킹을 해야 될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넘실넘실 하는 거 보고 영상에 담을까 하다가 안 좋은 장면은 담고 싶지 않아서 어제 그냥 카메라를 켜지 않았어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평화롭고 물이 좀 빠져서 식물은 좀 고난을 좀 겪었겠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만 담을 거예요. 어제 넘실거리며 온갖 쓰레기와 나무 조각이 다 떠내려가는 그 영상은 차마 내가 켜서 찍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얼굴 없는 라이브여가지고 실내에서는 보여줄 게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시골길 힐링도 되고. 청둥오리 무리를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청둥오리가 있어. 저 보이나요? 아우, 얘네들도 어제 얼마나 놀랐을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마리가 있네요. 그럼 2마리, 3마리 보는데 얘네들도 어제 놀랬나봐. 갑자기 온 대가족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외갈인지 두rum인지 저 동네는 얘들 있죠. 난다. 오늘 제대로 잡혔네. 가끔 고라니도 나옵니다. 이 나라 모신기 해놓은 거에 고라니가 와서 뛰어다니는 것도 가끔 봐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켜니까 너무나 피해가 심각해서 그냥 유튜브 보다가 나왔어요. 제가 왜 기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대한 두려움이, 땅도 없지만 사실 지을 땅도 없잖아요. 좀 땅도 없이 그냥 몸만 온 사람이라 땅도 없지만 살 돈도 없고 몸만 온 사람으로 왜 농사를 못 짓는가. 지금 이 물난리를 보니까 생각이 나요. 농사를 짓는 기준으로 사계들을 보면 태풍 피해가 심각해요. 지금 우리는 폭우 피해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폭우는 비만 올 뿐이지 넘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되면 비 자체는 농작물에 좋은 거거든요. 그냥 오면 돼. 농작물이 잘 먹고 무릉무릉 자라면 돼. 근데 지금처럼 100년에 뭐 400mm, 100년 만에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날이 잘 없잖아요. 100년 만이니까 100년도 못 산 제 인생에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근데 태풍은 자주 있는 일. 그래서 9월이 제일 무서워요. 태풍 오는 때가 그때 오거든요. 지금도 기억나. 태풍이 온다 그랬어. 근데 뭐 매년 오는 거라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 어찌 뭐 넘어가니까 나무 몇 개 넘어지고 물 좀 넘치다가 마니까. 근데 그 해는 태풍이 이게 강도가 있잖아요. 좀 심해질 거라 그래서 나름대로 아버지가 좀 조치를 취했어요. 어찌.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뭐 태풍이 온다 그래서 밤새 뭐 이런 전력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뭐 시골에서 이거 뭐 가드를 할 수는 없잖아. 뭐 바리케이트를 치게해서 뭐 어째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자고 다음날 이제 나갔어. 태풍은 지나갔어요. 나갔더니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물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물길이 있고 길이 있고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딱 갔는데 이 동네는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잖아요. 시멘트도 해놓고 저렇게 막 제방이라고 해야 되죠. 제방도 해놓고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트랙터 다니는 길도 해놓고 잘 해놨어. 이 정도면은 이 물이 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 물이 넘쳐서 길을 넘어서 우리 농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말이 쳐들어온 거지. 거의 뚝이 터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 뚝이 터진 거야. 태풍이 왔지, 폭우가 왔지, 그러다가 폭풍우가 왔지.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나무,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넘어지고 뚝 터지고. 터지면 어디 가겠어요. 이쪽으로 가서 물에 빠지면 다행인데 이쪽으로 가서 논으로 제 방에 터진 거예요.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한 40년 전 얘기예요. 열심히 모신기를 해놓고 한 달만 있으면 수확을 하는 추수철인데 그 한 달 전에 태풍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논의 3분의 1이 넘어진 거야.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 난 너무 충격이 컸어. 이렇게 푸릇푸릇 자라고 있는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반이 제방이 터져서 얘네들이 제방이 터지면 거기 있는 흙과 넘어온 자갈과 모래와 이렇게 있는 거예요.
CG로 해야 돼. 진짜 CG로 AI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흙을 삽으로 퍼겠어요, 호미로 퍼내겠어요, 뭐 뭐지 세수대야로 퍼겠어요. 답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떡해요? 뚝이 터졌어요. 태풍이 너무 심하게 왔나 봐요. 그랬어 내가. 댓글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전국이 물난리가 많아서 제 어릴 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해요 이랬어. 쉽게 말하면 이 참깨들이 다 누운 거야. 그럼 참깨 농사 망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참깨를 짓지 않았어. 예, 모심기를 해서 쌀을 먹어야 되니까 모를 심었단 말이에요. 누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해요 이랬어요. 와, 나 진짜 그때 그 하늘도 무심하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야,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망가뜨릴 수가 있냐.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야 뭐 학교 가면 그만인데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아버지 어떡해요? 뚝이 터졌어요. 올해 벼농사 망했어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삽을 들고 이렇게 쑥 둘러보시더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하늘이 한 일인데 치워야지. 이러면서 삽으로 그 터진 제 방에 모래를 푸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퍼갖고 그 며칠을 퍼내야 되는 규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나는 어리니까 삽질은 못하고 그냥 뭐 했더라. 옆에서 아무튼 뭔가를 도와드렸겠죠. 뭐 그러다가 다음날 학교 갔을 거고, 그날 뭐 학교 갔을 거고.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그 말, 할 수 없지 뭐. 하늘이 한 일인데 우짤 끼고 이러면서 포기하고 그걸 퍼내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21세기가 됐고, 그거는 이제 20세기 일이고, 21세기가 돼서 이 동네 와서 여기도 몇 년 전에 섬진강이 터졌거든요. 그 물 조절을 못 해갖고 넘쳤다고 해야지, 터진 게 아니고 넘쳤어요 섬진강이. 우리는 섬진강 상류에 살거든요. 지금 영산강도 좀 심각하다고 유튜브에 나오던데 섬진강이 넘쳤어. 그럼 이런 식으로 섬진강 옆에 뚝을 끼고 있는 논들은 다 넘쳤을 거잖아요. 하고 난리가 났지. 그러면은 한 가정에 농사와 삶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도와줬다 하더라고. 군인, 경찰, 시민단체가 와서 이 터진 뚝을 치우고 뭐 논에 침수된 물을 빼고 이러면서 몇 박 며칠을 도와서 어찌어찌 이렇게 극복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10년 전에 내가 그랬을 때는 그렇게 뚝이 터져갖고 논이 그렇게 돼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 없었고, 그 일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여해 준 적 없었고, 이웃집도 각자 논이 다 터졌기 때문에 품앗이조차 할 수 없는 각자 도생이었어. 망가진 태풍 피해로 망가진 내 논은 각자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농사는 짓지 말아야 된다. 내 의지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공부도 하고 성적도 내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따고 뭐 시험도 치고 뭐 대학도 가고 뭐도 가고 가잖아요. 내 의지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만 나는 인생을 걸겠다. 이렇게 자연이 한 방에 바꿔버릴 수 있는 거에는 내가 내 인생 에너지를 안 쓰겠다고 그때 생각했어요. 농사는 안 짓는다. 이 동네에서 이렇게 논을 이렇게 모심기 해놓은 걸 보면 지금도 그 생각이 나네. 야, 얘네들이 잘 자랄 때까지 홍수로 넘쳐서도 안 되고 태풍으로 망가져서도 안 되고 어찌어찌 지금도 2달 지나면 얘네들 축소할 거잖아요. 8, 9, 10 한 3달이면 축소하겠네요. 3달을 잘 지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뿐 자연의 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저는 조금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자연의 그 엄청난 변화에 순응해야 되는데 나는 순응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초는 했지만 농사는 안 짓습니다. 지을 땅도 없지만 안 짓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하늘이 한 일인데 우짜 끼고. 근데 인재라고, 어떤 피해는 인재라고 사람이 어찌어찌 하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터지는 것까지 나라가 어떻게 다 막겠어요. 그래 생각하면 조용히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태풍이 불면 부는 대로
농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부분도 있죠. 근데 지금은 땅에 살면, 땅을 밟고 살면 적어도 1층, 뭔 일이 많아요. 전북이라서 막 보다가 그냥 왔어요. 이 폭우가 저희는 어제 왔거든요. 폭우 오기 전에 저희 쪽 대하가 비가 좀 와야 된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 농작물들이 지금 심각하다 라고 라이브를 했었어요. 비가 너무 안 온다, 농작물들 다 말라 죽게 생겼다,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라이브를 했는데 이번 주에 비가 찔끔 오더니 말더라고. 이건 아니다, 비는 더 와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우리 여기 사람들은 비가 너무 적게 왔다, 더 와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왕창 와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온다, 뚝 넘칠까봐 걱정했어요. 이 물이 넘치면 이 강을 이 뚝을 넘어서 이 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걱정했는데 여기까지 참 거 처음 봤거든요. 뭐 여기 오래 살았지도 않았지만 이거를 영상에 담아둘까 하다가 아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막 뱀도 죽어서 말라있고 막 그런데 깨끗이 씻긴 것 같아. 인도 유편, 저희가 어제 인도를 했죠. 인도 뭐 궁금해요? 인도 썰 유편 많죠. 인도는 슬플 거. 자, 인도 유편.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안84한테 감사해. 그분이 그래도 겐지스 강물을 먹는 바람에 대박이 난 거지. 안 마셨으면 그 뭐 인도 바라나시 겐지즈 뭐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는 겐지즈 강물을 바로 입으로 마시진 않았지만 겐지즈 강물을 펀 짜이만 마시다 온 사람이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어제 그런 댓글 달았잖아요. 여행 유튜브보다 더 재밌다. 근데 제가 이제 자, 인도 얘기 2탄 들어갈게요. 뭐 두서없이 들어가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 그래서 그 가이드 하던 델리 대학교 남학생이 가이드를 하면서 하도 한국 사람을 접해봤잖아요. 지도 나름 인도에서 엘리트고 하도 가이드를 하면서 한국 사람이 뭐 거지가 많니, 뭐 소똥이니, 왜 소를 믿느냐, 왜 이렇게 거지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거지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아니 왜 온 국민이 이렇게 거지처럼 사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잘 사냐. 이 얘기는 20년 전 얘기예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나 너무 궁금하더래. 맨날 거지 많다 그래서 막 이런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델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연세대, 서울대 이런데 한국어 무슨 학과 이렇게 교육해 주는 거 있잖아요. 외국 애들 들어오는 거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20년 전에는 서울대, 연세대 정도만 있었어요. 그 뒤로 이화여대 생기고 뭐 어디 생긴 것 같은데 그때는 서울대, 연세대만 있었어. 그래서 얘는 서울대로 간 거야. 델리 대학교 학생이 한국을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 한국 사람들을 내가 한국에 가서 봐야겠다고 이제 한국에 왔어. 이제 지 나름 그도 서울대에서 한국어 공부하러 왔는데 지하철을 탔대. 이 친구가 나한테 한 얘기야.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묻더래요. 저녁이었어.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간다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얘한테는 엉클, 아저씨지만 내가 볼 때는 할아버지로 봐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대. 아이고 학생 고생이 아니 학생도 아니야. 아이고 젊은이 고생이 많지. 이러면서 그 뒷말이 대박이에요. 아유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힘들지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서울대학교 한국어를 배우러 왔는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외국인 노동자로 본 거야. 예, 한국말 알아듣잖아요. 아유 고생이 많지 힘들지 아유 일하느라 이제 뭐 퇴근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거의 파키스탄 네팔 노동장처럼 말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친구가 와,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냐고. 나도 서울대 한국어 공부하러 온 대학원생이라고. 그게 대학원인지 석사인지 교육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육원이겠지. 걔는 석사는 안 한 것 같아. 한국어 때문에 왔으니까. 왜 나를 노동자로 보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약간 분노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이후로 나는 여기도 외국인 많거든요. 특히 시골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난 그랬지. 내 주변에 외국에 살던 애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적어도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돈 벌러 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예전에 LA로 돈 벌러 간 사람들, 대학 교수에 뭐에 다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재미 교포로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나라 가서는 수프도 하고 뭐 세탁소도 하고 옷가게도 했지만 결국은 엘리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친구를 보면서 그걸 딱 느꼈지.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노동자 취급하면 안 된다. 네팔에서 한국까지 와서 일할 정도면 걔는 분명히 네팔에서 대학 나온 애다. 아무나 한국 못 온다 그랬더니 맞대. 네팔에서 대학 나오고 결혼하고 돈 벌러 와서 돈 다 벌어서 자기 나라로 보내고 있대. 그래서 자기네 고향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대. 또 돈을 벌어서 고향인 네팔로 보내서 네팔 가족들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거지. 엄마가 살 건물, 부인과 살 건물을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건물 다 지면 한국으로, 아니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말을 했다는데, 여기 있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암튼 그랬어. 그래, 기분 엄청 나빴다는 거야. 왜 나를 노동자로 보냐. 워킹 홀리데이. 그렇죠. 워킹 홀리데이도 다 대학생들, 청춘의 대학생들이 남의 나라 가서 캘리포니아 가서 오렌지 따고, 저 호주 가서 무슨 뭐 하고 스페인 가서 올리브 따고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친구 말 계속 할게요. 그래서 기분 나빴대. 아, 지하철을 안 타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대. 다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야, 네가 이해해라. 왜 한국 사람들도 니네 나라 가서 뭐 대학생인지 뭐 밑에 있는 그 불가촉 청민인지 모르고 그렇게 편견을 갖고 얘기하지 않냐. 한국에서는 우리랑 다르게 생기면 나 돈 벌러 온 줄 안다. 네가 이해해라. 이러고 이제 넘어갔어. 공부를 하다가 부산 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이 아니고 서울역으로 갔대요. 서울역. 모르겠어요. 서울역을 갔는데 이 친구가 말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 여행 와가지고 하도 거지 많다고 얘기해서 한국은 거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거지가 어디 있어, 거지가. 우리 거지가 길에서 그렇게 니네처럼 거지가 없을 텐데. 그랬더니 제가 부산 간다고 서울역에 기차 타러 갔는데 그 전부 거지던데요. 그렇게 거지 많으면서 왜 우리나라 와서 인도에 와서 거지를 그렇게 막 얘기하냐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지. 우리나라 서울역에 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하부터. 얘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 지하부터 지상의 역 근처에 그 분위기를 다 본 거야. 인도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욕하냐고. 애가 막 그러더라고. 지로서는 여권 만들어서 처음 온 나라가 한국이었던 거지. 인도에만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서울역을 본 인도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역에 가서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한국의 어떤 이면인 거죠. 음가야. 그래서 어디 가서 거지가 어쩌고 저쩌고, 니네 나라는 못 살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게 과연 우리나라가 맞는가, 우리나라 관광객이 하는 이 행태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를 끝내고, 뭐 어쨌든 몇 년이면 공부는 끝나잖아요. 끝나고 이제 인도로 갔죠. 근데 걔가 오자마자 노동자 취급당한 거, 서울역에 있는 그 거지들 본 거, 뭐 이러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뭐가 생겼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도 되는데 인도로 갔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겠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여가지고 공부 잘하고 인도로 갔어.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인도에서 뭐 하고 있냐, S그룹 다니고 있습니다. S그룹. 인도로 진출한 S그룹. 내가 그룹 이름을 말하지 못하겠고, 어쨌든 S그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감사하죠. 우리나라도 외국 가면 로컬 사람으로 인재를 충원해서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도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인재를 좀 영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응 못하고, 이 잘난 대한민국 그 엘리트 속에서 적응 못하고 뭐 1년 하다가 간두겠지 생각했거든요. 간두겠지 생각했는데 버티내더라고.
그래도 대학생 때 알바한 그게 있으니까, 한국인 상대로 알바한 그게 있으니까 버텨내더라고요. 근데 한번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너무 힘들대.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어. 내가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월급 받기 힘들지. 근데 그냥 네가 참아라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벌써 1년 다닌 거야. 그것도 한 오래 다니고 있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엘리트는 어디 가죠? 지금 의사 쪽으로 가잖아요. 예전에는 법대고, 법대, 의대, 약대, 뭐 한의대 이 정도는 대한민국 엘리트 코스라고 하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바뀔지언정. 1999년부터 2004년, 제가 인도에 있었던 2004년 사이에 했던 대화예요. 오해 없기를 바래요. 그때 내가 물어봤어. 인도에 살 때. 야, 니네 나라 엘리트는 어디로 가니 그랬어. 우리나라도 엘리트가 있잖아요. 스카이도 있고, 뭐 예전에는 카이스트도 없었지. 그때 카이스트 없었어. 카이스트가 있었나 모르겠어. 아무튼 카이스트도 있고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니네 엘리트는 어디 가니 그랬어요. 유튜브로 가요. 인도의 엘리트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와, 나 그때 이미 엄청 인도가 앞서간다는 거 알았어. 그때 나는 걔한테 이 대답을 듣고 인도가 앞서간다는 걸 느꼈어. 걔가 이렇게 말했어. 자기네도 고등학교 다니면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과학고, 영재고 뭐 이런 거 있죠. 잘 나가는, 이미 머리가 다른 그 엘리트 코스 있잖아요. 인도도 그런 엘리트 코스가 있는데 걔네들은 어디 가냐면 IT 대학으로 갔어요. 2000년도에 내가 물어봤을 때 IT 대학으로 갔어. 인도 최고의 IT 대학이 어디냐면 벵갈루루에 있어요. 벵갈루루. 그러면 인도에서 똑똑하던 애들이 이미 20년 전에 IT 대학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10억이 넘는 인도에서도 인재라고 하는 인재가 그 엄청난 경쟁률을 땄고, 왜냐면 그 대학이 뭐 수십만 명 뽑는 건 아니니까, 그 몇천 명 뭐 그래 뽑는 거에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잘난 애들이야. 그쵸? 그래서 뭐 좋아, 들어갔어. 그럼 졸업하면 어디로 가니 그랬어. 공부는 하면 끝이 있잖아요. 뭐 교수 될 거 아니면 끝이 있잖아.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걔네도 졸업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나라는 유튜브로 가는구나. 괜찮아요. 유튜브 가서 좋은 일 하잖아요. 자기는 돈 벌고 명예 얻고, 우리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인생에 뭐 필요한 지식을 얻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어젠가 이번 주에 뉴스 보고 다시 한번 연결이 됐는데, 걔가 했어요. 지 친구들 그 IT 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 졸업하면 그 IT 대학, 뭐 영어로 뭐 인터내셔널 뭐 테크니컬 뭐 이렇게 졸업하면 여기서 뽑아간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에서 뽑아간다는 거야. 거기서 이미 거기에 졸업할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도 오라클로 갔대.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인도의 그 GDP라는 게 있잖아요. 뭐 3,000불? 뭐 4,000불? 그때 우리는 15,000불 뭐 이럴 때였어요. 너무 열악한 그 3,000불 GDP 나라에 초영재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MS와 오라클에서 픽해 가는데, 연봉 초봉이죠. 시작하면서 연봉 5만 불부터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대박나는 그 코스인 거죠. 똑똑했어. IT 대학 갔어. 졸업하자마자 오라클과 MS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때는 구글도 없었던 것 같아. 그때 구글이 있었을까? 2000년도에 구글이 있었을까요? 있어도 약했겠죠. 유튜브도 그때 없었지 않았나? 암튼 그래서, 근데 그때 오라클이 그때는 1위였어요. 오라클로 간다 그랬어. 1순위가 오라클에서 뽑아간다 그랬어. 근데 이번 주 뉴스에 오라클의 그 회장이 세계 1인가 3위 안에 드는 부를 이뤘더만요. 뭔가가 빵 터져가지고, 주식인가 뭔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옛날부터 인도의 인재들을 뽑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깜짝 놀랐지. 2000년대 나는 오라클? 뭐 오라클이 많은 데인지도 몰랐어. MS는 알았어. 컴퓨터를 쓰니까. 오라클에서 왜 뽑아가지? 그래서 썼거든요. 근데 이번 주 뉴스에 오라클이 뭐도 제끼고 1등 했더만요. 200, 뭐 무슨 조 단위로. 그래서 인도 애들 다 뽑아갔는데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IT 가서
오라클 MS로 미국으로 얘네들이 고급 인재로 뽑혀가는 건 스카우트 되는 건 이해를 하겠어. 그럼 그 밑에 단계 애들은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대학생이니까 그때 그런 질문 한것 같아. 뭐 대학생하고 무슨 질문 하겠어요? 인생을 논하겠어요? 죽음을 논하겠어요?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학에 못 간 그 밑에 똑똑한 애들은 어디로 가냐? 이제 그 정도 가야 인생 5만 불부터 시작하는데 5만 불이면 얼마예요? 연봉 6천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6천 받으면 괜찮은데 20년 전에 5만 불이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씨 나도 연봉이 지금 그게 안 되는데 니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5만 불에서 미국에서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애들은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정도로 스카우트 돼서 못 가는 애들은 그냥 옥스퍼드 간대. 야 아이비리그 가는 거 아니냐, 하버드 이런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걔네들 초엘리트 자녀들은 일단 영국행이래요. 옥스퍼드 떨어진 애들이 미국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라가 영국 지배를 받았냐 우리처럼 미국 친미가 강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대학 가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는 일단 무조건 1순위는 옥스퍼드부터 넣더라고. 옥스퍼드 떨어지면 이쪽으로 간대요. 미국으로 간대요. 그래서 내가 전 이미 그때부터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어. 그때부터 이미 오씨 얘네들은 외국에서 뽑아가는 다국적 기업도 다르지만 그래 좋아 그럼 옥스퍼드까지 갔어. 똑똑한 애들이니까 뭐 영어는 완벽하잖아요. 걔네들 어릴 때부터 영어로 수업하니까. 그럼 걔네들이 나와서 뭐 특별히 뭐 니네 옥스퍼드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나온 애들이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도 왜 어디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출신이 뭐 벤처를 하고 뭐 스타트업을 하고 이런 거 막 연결이 되잖아요. 어디 출신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때는 물어봤어. 그래서 그런 많은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옥스퍼드로 갔는데도 이제 뭐 결과물이 뭐 있냐? 니네 나라 들어와서 뭔가 기업을 이루거나 뭐 한 게 있냐 그렇게 내가 물어봤었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가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뭐가 나왔냐면 세상을 뒤엎은 뉴스가 복제 둘리였어요. 양인가? 복제 둘리로만 기억해. 복제 둘리가 영국에서 이렇게 성공한 뉴스가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나는 확인을 하지 않았어. 그 둘리 만든 회사랑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둘리 뉴스 들어봤니? 그래 영국에서 복제 둘리가 나왔잖아. 알지? 그랬더니 둘리 뉴스를 낸 회사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말했지만 난 기억 못해요. 그 회사가 예를 들어 ABC라고 합시다. ABC 회사가 둘리를 복제 성공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그 복제 둘리를 만든 연구진이라고 해야 되나 팀의 핵심이 자기 인디언이라는 거야. 그 멤버들의 그 성공한 팀의 멤버를 보라고. 그다 인도 애들이 성공한 거라고. 지네 나라 인디언이 그 일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가 차린 회사가 아니고 고용이 돼서 일하다 보니까 복제 둘리를 만든 회사가 보도자료를 낸 거지 그 기술진이 인도 사람이라고 얘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를 그때부터 인도 사람들의 그 머리와 그 아무튼 있어요. 그들만의 그 필라스피 철학이 있어요. 삶의 철학과 그 자부심이 있어. 그걸 내가 무시를 안 하는데 복제 둘리도 인도 머시기 팀이고 그리고 예전에 구글에 그 AI가 어찌어찌 하면서 밑에 가서 일하는 기술진도 보면 나중에 보세요. 구글 팀의 그 기술진 이름 보세요. 인도 이름 진짜 많아요. 인디언 네임 진짜 많거든요. 홈스테이 했던 가정에 중학생 그 수학책을 봤어. 여자애 둘이 수학책을 또 봤어요. 수학책은 내가 수학책을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나는 이미 30대고 그 12살 아이의 학교 수학책을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나는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도 어려워갖고 포기했는데 수포자인데 중학교 수학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 도표가 있어갖고 이거 미들스쿨 수학책 맞냐니까 맞대. 그럼 그게 고등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중학교 때부터 이런 수학을 배우면 니네 고등학교는 무슨 수학을 배우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런데 그 고등학교 수학책을 보니까 거의 성경책 수준으로 두꺼워.
거의 성경책처럼 두꺼워. 그래서 내가 야, 이런 수학을 배우고 있냐? 도대체 중학교부터 이 수학에 고등학교의 성경 두께의 거의 벽돌책 같은 수학책을 공부하고 있으면 도대체 대학교 수학과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까? 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교 수학책은 보지 않았어. 왜냐? 대학교 다니는 수학과 학생을 못 만났어. 집에 있는 홈스테이 하는 집에 중학교 수학책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고등학교 수학책을 보니까 거의 벽돌 수준의 성경책 두께더라. 니네 이런 수학을 배우고 있냐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야. 나는 너무 충격이 크다. 외국인을 카스트 제도에서 저 불가촉 천민점 보더라고. 외국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그냥 외계인으로 봐. 자기네 삶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로 봤어요. 그때 우리는 초등학교 때 99, 81, 99단까지 배우는데 니네는 뭐까지 배우냐 내가 물어봤어요. 너무 유치하지만 난 너무 궁금한 거야. 수학책을 보니까 수준이 왠지 다를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때 이미 놀라운 대답을 제가 얻었어요. 이렇게 말했어. 니네 99단 배우냐? 우리는 12진단 배운다는 거야. 12진단. 12진단이 뭐냐 그랬어. 12 뭐뭐 얘기하는데 12진단이 뭐냐 그래갖고 이해가 안 됐는데 나보고 두 자리 숫자로 곱하기를 하래. 우리 99, 81이잖아요. 두 자리 숫자로 자기한테 곱하기로 질문을 해달라. 이런 거. 그럼 24 곱하기 12는 얼마냐? 12 곱하기 18은 얼마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 99, 81은 알잖아요. 7, 8이 56. 근데 12 곱하기 36 이런 거 답이 나오는 거야. 야, 니네 이런 수학을 하냐? 내가 그랬어. 그 12진단을 배우면 그렇게 되나 봐. 그래서 내가 완전 깨갱했어. 내가 바닥에 바싹 엎드렸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딴짓을 잘하는데 우리 조카들이 그때 중학생이었어. 우리 막내 조카는 초등학교 3학년, 그 위에 조카는 중1, 중3 이런 조카가 있었어요. 벽돌 수준의 수학책을 보고 나서 그때 우리 조카들이 여자애 3명이 초3, 중1, 중3인데 내가 연락을 했어. 지금 캠프 와라. 지금 3주짜리인가 한 달짜리 캠프를 와라. 니네 아무래도 10대 때부터 캠프를 좀 해서 수학 캠프를 해서 좀 해놓으면 니네 인생에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캠프를 오라고 한 명을 끊었어. 결제를 해버렸어. 인도에서 얘네들 캠프 오라고 했더니 우리 중3인 조카는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여름 한 달을 인도에서 보낼 수 없다고 거절했고, 가장 작은 초3인 애는 엄마 없이 혼자 외국에 가서 한 달 살 수 없다고 무서워서 못 간다고 초3은 말했고, 그럼 남은 애는 중1밖에 없잖아요. 돈은 끊어놨고, 야 너라도 와라. 원래 캠프는 중2에 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아니야, 초3부터 중2까지 가는데 아무튼 그때가 좋아요. 빨리 습득하거든. 그래서 나의 조카가 중1에 이모 때문에 억지로 인도에서 캠프를 했지. 야, 이 나라는 99, 80일이 아니고 12진단을 배운단다. 너 여기 와라. 이래갖고 억지로 보냈어. 내가 보내버렸어. 지금은 유행하지 않는데 그때는 필리핀 한 달,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홈스테이 이러면서 엄청 유행할 때였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나는 우리 조카를 필리핀도 아니고 뉴질랜드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인도로 보내버렸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중1이 아무 준비도 없다가 이모가 돈을 내놨으니까 간 거예요. 재밌냐 그랬더니 중간중간 체크했지. 재밌냐 그랬더니 뭐 노는 건 재밌지. 근데 영어로 말하는 건 힘들잖아. 뭐 걔네 사회에서도 한국에서 우르르 애들이 들어온 게 처음이니까 그 외계인 보듯이 보는 거지. 뭐 얘네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하얘일까? 얘네들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보는 거 만지고 보고 막 이러는 거야. 이만 네가 인도에만 살 수 있으면 내 너를 인도에 조기 유학 보내줄게. 굳이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겠냐?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대학교를 한국으로 가자. 여기서 한 10대를 보내자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대. 이제 한 달이 됐어. 우리 조카가 그래 한 달 동안 재밌었냐? 재밌었대. 또 오고 싶냐? 그건 생각해 보겠대. 애들이 머리가 너무 좋고 못 따라갈 것 같대. 영어 완벽하죠. 수학 머리 끝내주지. 자기 여기서 공부하면 맨날 꼴찌할 것 같대. 그냥 한국 가서 그냥 자기 수준껏 살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조카가 뭘 느끼고 왔냐면 유학 포기했고 뭐
다 포기했어. 공부는 열심히 안 하겠다. 포기했어요. 걔 10대 때 그랬어요. 근데 얘가 딱 오더니, 한국에 딱 오더니 그때부터 뭘 하냐면 페이스북을 하는가 그랬을까. 페이스북을 했고, 페이스북으로 걔네들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얘가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 영어를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지가 인도 가서 영어가 안 통한 걸 느꼈잖아.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없다고 해서 저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인도 회사에 있는 그 영어 가이드 중에 걔가 영어 가이드를 하고 있고, 사이드로 스페인어 가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스페인 손님 오면 나가고, 영어로 하는 모든 손님 나오고, 그래서 저랑 같이 걔는 영어 가이드, 나는 옆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 오면 약간 통역해주는 식으로 저도 알바를 했잖아요. 근데 걔가 대학교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지 과거를 얘기해줬어. 걔가 그때가 걔가 저도 30대였지만 나보다는 어렸어요. 몇 살 어렸어. 근데 서른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 게 이상하잖아요. 인도에서는 30 전에 다 결혼하거든요. 20몇 살에. 근데 30인가 31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왜 결혼을 안 했니라고 물어봤어. 놓쳤다는 거야. 뭘 결혼을 놓쳐, 그냥 하면 되지 지금이라도 했더니 할 수 없대.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가이드라는 직업을 하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서 외국인들하고 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온 집안 3대가 반대를 하는 거야.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 친구. 그러면 너의 과거에 그래도 이 일을 하기 전에 대학생 때 사귀던 그래도 인디언 레이디, 인디언 스튜던트가 있지 않았겠냐 그랬더니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사귀니까 이렇게 알잖아요. 아는데 인도는 그게 있대요. 이름만 들어도 우리도 김씨, 이씨, 뭐 전주희가 무슨 박씨 이러면 양반인 게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인도도 이름만 보면 그런 레벨이 있나 봐요. 카스트에 어느 집안인지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대학교에서 만난 그 여자애가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카스트가 자기보다 좀 미치더래. 얘가 예를 들어 1, 2, 3, 4 밑으로부터 1, 2, 3, 4면 얘가 카스트 위에 3이면 그 여자는 밑에 단계였던 거야. 이름만 딱 성을 딱 들어보니까 알겠더래. 그러면 안 사귀어야 되거든. 근데 사람이 뭐 김씨와 이씨는 사귀면 안 된다. 그럼 안 사귀어지나?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좋아하게 된 거야. 졸업까지 했어.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모한테 얘기를 했대. 대학교에서 만난 무슨 친구가 있어서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부모가 말해서 이름이 뭐냐? 이름 쭉 말하니까 카스트가 다르잖아요. 안 된다고 반대한 거야. 얼굴을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남자가 이 친구 아니면 나 결혼 못한다. 평생 못한다. 허락해달라 그랬어. 평생 결혼 안 해도 되니까, 결혼 못 해도 되니까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그런 거야. 그 집에서. 하고 지금까지 혼자 사는 거예요. 하고 내가 이게 지금 21세기 30살 남자가 겪어야 되는 이게 지금 스토리가 맞는가 싶은 거예요. 안 가능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나는 인도에 오기 전에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미 니네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옛날 얘기고 없다고 들었는데 너 지금 2000년 21세기에 지금 가능하지 않다 이랬더니 그거는 그 미디어에서 보는 뉴스고 우리는 철저히 카스트 속에 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안타까웠어. 외국인하고도 결혼 못해. 카스트가 다른 여인하고도 결혼을 못해.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도를 간 게 34살이었잖아요. 34살까지 총각이었어. 2년 뒤에 걔가 과연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카스트에 묶여서 결혼을 못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결혼을 했대. 집안이 중재해주는, 집안 대 집안이 중매해주는 여인이랑 결혼을 해서 애 놓고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Are you happy? 이랬더니 소소 이러더라고. Are you happy? 했더니 소소래. 그냥 산대. 이미 자기의 첫사랑의 여인은 떠났고 뭐 다 끝난 거야. 내가 김씨인데 야, 최씨하고는 절대 뭐 결혼하지 마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직업을 보거나 뭐 능력을 보거나 뭐 그런 거지 않나? 카스트는 완벽하게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우리는 인도 사회가 카스트니 불가촉 천민이니 거지니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편견을 갖고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가 거기는 3억이 거지고 우리는 서울역에 30명이 거지라도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근데 3억이라고 하니까
생각나서 전 가이드들한테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 가이드들은 전 세계 관광객을 만나서 가이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가이드들한테 진짜 많이 배웠는데, 한국 사람들이 계속 그 인도 델리 거리 아그라 뭐 이런 데 있는 거지들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거지가 많냐, 아 정말 너무 피곤하다 막 그런데요. 왜 이렇게 못 사냐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들이 너는 그 외국에서 온 약간 엘리트 또 가이드 할 것이고, 뭐 한국에서 온 일반 패키지도 가이드를 할 것인데, 저렇게 전부 베거 거지 있잖아요. 거지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 내가 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가이드로서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어. 아니 사실 서울역에 30명이 누워있는 것만 봐도 충격받는 인도 사람이 있는데, 걔는 한국에 와본 적도 없어. 걔는 가고 싶은 1순위가 스페인이란 말이야. 스페인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는 그런 말 들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애들 똑똑하거든요, 딱 이렇게 말했어. 이 남자 말이에요. 제가 해석을 해서 정리를 할게요. 인도 인구가 13억인데 카스트 제도로 봤을 때 제일 바닥에 있는 불가촉 천민이 3억이다. 근데 이거는 생각나. 인도 총 인구가 몇 명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불가촉 천민이 3억이 넘는다. 그런데 니네 같은 관광객들이 인도에 와서 3억이 넘치는 그 불가촉 천민 계층을 매일매일 골목과 버스 정류장과 주차장에서 보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 나머지 10억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들만의 월드가 있는 거잖아요. 니네 눈에 보이는 인구가 3억인데 니네가 이것만 보고 인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 노코멘트.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니네가 본 건 3억 뿐이다. 그 위에 10억을 보지 않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더라고. 가만히 있었지. 누군가는 서울역에서 300명도 안 되는 그 홈리스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뉴욕에 가도 홈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뉴욕 사회를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지. 근데 굳이 인도에 가서 3억의 불가촉 천민의 최하 단계만 보고 인도를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지. 10억이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랬어. 3억 외의 인구가 어떻게 사는지는 니네는 볼 수 없다. 단순히 관광지만 가고 식당 가고 호텔만 가는 니네는 모른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해도 모른다. 뭐 이러더라고. 처음에 28일은 매일 욕했어. 내 틱톡에서 계정 삭제될까봐 욕 못하겠는데 XXX 10원짜리 888짜리 막 욕하면서, 아 더러워서 못 살겠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짜증나 죽겠다, 아우 진짜 내가 한국을 가야지 왜 내 돈 내고 이 고생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28일을 욕했어.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랑 얘기하고 가이드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더라고. 조금씩 스며들듯이 바뀌어갖고 딱 한 달이 지나니까 인도 사람한테 바싹 그냥 리스펙트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리스펙트. 내가 보는 인도의 거지가 아닌 거지. 그게 인도의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진짜 나 인도에서 공부 많이 하고 왔어요. 누가 인도 간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10일 가려면 가지 마라. 인도를 10일만 가려면 가지 마라. 한 달 정도 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때 가라. 난 그렇게 말해. 한 달 안 갈 것 같으면 인도를 가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뭐 내 주위에 인도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인도를 다 갔다 왔거나 아예 인도를 아예 갈 생각이 없거나, 그때는 인도가 붐이었어요. 붐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인구수가 1억인 곳이랑 10억인 곳 중에 어디가 천재가 더 많겠습니까? 그렇죠. 10억이 많겠죠. 거지도 많고요. 그러니까 3억이 거지니까 우리나라가 그때가 4,500만이었을 때거든요. 5천이 안 됐을 때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수 몇 배죠? 5, 6, 3, 6배인가요? 6배의 인구가 거지인 나라에서 우리는 그 중에 하루에 한 200명, 300명의 거지만 본 거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그 나라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은 인도는 인도대로 이런 느낌이었고, 독일 얘기를 하나만 할게요. 독일 사람들 인도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난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제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간 나라가 독일인데요. 저는 독일을 개인적으로 지금은 다 정리하고
코로나에 폭망하고 정리해서 지금 시골에 기촌했지만 독일을 제일 많이 이제 출장차 독일을 갔는데 아우 보따리가 끝이 없네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그래도 대학교 들어가서 여름방학을 맞이한 20대 꽃다운 청춘 남녀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유럽 배낭여행이에요. 유럽 배낭여행인데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뭐 다 가지, 체코, 스페인까지 다 괜찮다고 말해. 그런데 유독 밀리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은 그다지 다들 정이 없다 그래. 뭐 무뚝뚝하고 약간 친절하지 않은 것 같고 좀 재미없다고 말해요. 그거는 독일을 모르는 사람이 첫 느낌이 그래. 아, 독일은 좀 그래. 왠지 프랑스는 가면 패셔너블하고 그 뭐냐 그 식사 미슐랭 머시기도 있고 뿌랭땅의 명품에 뭔가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게 좀 있어. 자, 영국으로 가면 뮤지컬도 있고 뭐 돈 쓸 데 많아. 아, 또 괜찮아. 바도 있고 뭐 또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게 있어. 그리고 그런 느낌으로 스위스 가면 빙하 풍경 좋잖아요. 좋아. 이태리 가면 또 좋잖아요. 뭐 바티칸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의 세계사의 유적은 이태리 다 있으니까 또 불만이 없어. 스페인 또 끝내주죠. 다 좋아. 근데 독일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 출장으로 갔을 때 첫 번째 미넨역 근처에서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12시에 만나자 그러면 당연히 밥 먹고 차 마시는 거잖아요. 12시에 미넨역 몇 번 출구에서 비어 가든이라 그래서 이렇게 호프 파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난 당연히 밥을 먹을 줄 알았어. 12시에 만나니까. 그래서 갔어. 그때 이제 누구 해서 이제 그 사람들 회사 대표 한 명 오고 거기 매니저 오고 저오고 이렇게 3명이 만나는데 아무도 밥을 안 시켜. 12시에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no food? 밥 안 먹냐 그랬더니 노 미팅 끝나고 밥 먹을 거라는 거야. 그래 그래 우리끼리 할 말 다 하고 먹으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시키나 봤더니 한 명은 콜라를 시켰어요. 코크 이러면서 한 명은 커피를 시켰어. 커피. 그럼 나는 독일까지 가서 미팅을 하는데 난 12시에 빈속에 커피를 먹겠어요? 콜라를 먹겠어요? 난 그냥 제가 바이제비어를 좋아해요. 밀맥주. 나 바이제비어라고 딱 생맥주를 시켰어. 생맥주. 제일 비싼 건 내 거야. 내 거는 3.5유로. 콜라 시킨 사람은 1점 몇 유로. 커피 시킨 사람은 뭐 1점 몇 유로야. 그럼 세 개 다 합쳐도 10유로가 안 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1시간 정도 했어요. 계속 음식을 안 시키는 거야. 얘기 다 끝났어. 이제 먹겠지 생각했는데 일어나는 거야.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 먹은 1점 몇 유로의 팁. 1점 몇 유로의 팁만 내고 있는 거야. 10유로도 안 하는 그 3명의 음식값을 각자 페이를, 더치페이를 하더라고. 내가 벙쪄가지고, 그때 나 사실 잔돈도 없었고, 우리 왜 외국 가면 막 10유로, 50유로 이런 거 들고 가지, 뭐 1유로, 2유로 안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벙쪄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대표가 눈치채고, 니 거는 4개 내겠다 이러고 5유로짜리를 이렇게 팁이랑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헤어지고 나서 독일에 살고 있는 지인한테 내가 오늘 미팅을 12시에 하는데 왜 밥을 안 먹냐? 12시에 하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얘네들은 그렇게 말해줬어. 밥 먹는다고 약속하면 밥을 먹지만 얘기하자고 하면은 얘기만 한다. 이러는 거야. 말은 맞아. 그래갖고 좀 한번 놀랬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장소로 해서 미팅을 갔어요. 호텔의 오너하고 뭐 미팅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녀의 호텔이니까 1층 이렇게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폭스바겐처럼 조그마한 차가 들어오더라고. 나는 당연히 호텔 소유주의 차라고는 생각 안 하고 손님이 오나 보다 그러고 있었어. 근데 어떤 여인이 내리더니 들어오더니 내 가까이 오는 거야. 자기가 이 호텔의 오너라는 거야. 근데 차가 조그마한 폭스바겐이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어제 할 말 다 했어요. 끝났어요. 또 우리 지인한테 물어봤어. 내가 호텔 오너를 만났는데
차가 폭스바겐을 타고 오더라. 야, 그 정도 호텔에 소유주면 벤츠 내지는 차가 좀 커져야 되는 게 아니냐니까 딱 그 지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지인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폭스바겐이면 약간 남의 차 이렇게 나쁘다게 파는 건 아닌데 한 모닝 내지는 솔 정도잖아요. 독일에서는 모닝 정도거든요. 폭스바겐 작은 차는. 근데 그 지인이 그러더라고. 너가 본 그 차는 아마 그녀가 갖고 있는 많은 차 중에 하나일 거다. 차는 많대. 근데 자기 일하는 호텔로 왔으니까 제일 편하게 타고 왔을 거다. 그 차만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말 되더라고. 뭐 한 대만 있는 거 아닐 거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독일의 부자는 절대 겉을 보고 알 수 없다. 겉모습에 타고 온 차와 겉모습의 옷을 보고 절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독일에 오더라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래. 그럼 나 솔직히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청담동에 산다, 평창동에 산다, 이게 동네에 따라서 그 부가 좀 나눠지기도 하고 아파트 동이라든지 평수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하는데 니네 나라의 부는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냐고 물어봤어.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돈 벌러 다닐 때여갖고 그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해외를 왜 갔겠어요. 돈 벌려고 경제활동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니네 나라 부자는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독일 사람들은 너 어디 사니? 이렇게 묻지 않고 너 차 뭐니? 이렇게 묻지 않는데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대화한대요. 너 이번 휴가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묻는데 이번 휴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데요. 휴가가 어떻게 부의 척도가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의 부자가 휴가를 어디 갔다고 말할 때 수준은 자기가 아는 그 엄청난 기업의 그 CEO가 패밀리가 어딘가 휴가를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누구 휴가 간 거 세상에 뭐 기사화 되진 않아서 모르지만 얘기를 해주었어요. 휴가를 갔다 대화를 하다가 휴가 박 사장 자네 올해 휴가 어디 갔어? 이랬을 때 독일식으로 답변하면 이랬대. 나 이집트 갔다 왔어? 그렇죠.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패밀리 5명이 이집트까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 거야. 비행기 값 장난 아니죠? 그럼 호텔을 얘기하잖아요. 이집트 어디에 있었어? 예를 들어 SS 리조트에 있어서 그러면은 1박에 300만 원짜리 숙소인 거야. 그럼 그거를 얼마에 써서 5주 있는 거야. 5주. 거기서 부의 척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 올해 휴가 어디서 보냈어?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 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집트 가서 5스타 리조트에 한 달 동안 놀다 온 그들의 그 그룹이 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 그 전단지 같은 거. 그런 거 우리나라는 지금 전단지가 안 꽂혀 있는데 독일은 아직까지도 아날로그여가지고 기차역에 가면 그 안내 우리 용산역에 가면 국내 여행지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그때 독일은 역마다 그 전단지가 꽂혀 있었어요. 거의 팜플렛으로 거의 잡지책처럼 두껍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 도대체 어디를 여행 가는가 싶어서 봤더니 딱 25년 전이에요. 전세기가 뜨고 있더라고. 전세기가 이집트로 가고 전세기가 그리스로 가고 전세기가 터키 어디 리조트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그래도 그리고 또 30대 중반에 또 전단지를 또 봤어요. 또 봤더니 또 전세기가 뜨고 있더라고. 리조트로 전세기가 떠요. 파리 전세기 뭐 중국 전세기가 아니고 리조트로.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전세기가 이렇게 매일 뜰 정도로 매년 매월 주말마다 뜰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많냐니까 솔드아웃이라는 거야. 솔드아웃이래요. 그 전세기가. 그래서 내가 가격을 봤어.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전세기 타고 가는지 못 가는지 모르겠고 가격이 이래요. 399유로 345유로 뭐 이런 거야. 가격도 싸. 일주일짜리가. 내가 그리스 어느 섬에 한국에서도 팔지 않는 그런 섬 있잖아요. 그리스 어느 섬 리조트에 여행을 가고 싶으면 한국에서 날아가면 비행기도 없고 숙소 예약도 못하니 독일에 와서
이 여행사에 얘기해서 이 전세기 타고 날아갔다가 일주일 놀고 독일에서 한국 가야겠구나. 그 생각까지 했어 내가. 그리스 섬으로 리조트로 신혼여행 갈래? 터키 리조트로 갈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품도 없고 그런 장소 알지도 못한다. 근데 독일은 전세기가 들어간다 라고 하고 내가 그거를 찢어왔어. 그 잡지책 중에 너무 싸고 너무 끝내주는 그 휴가 그 전단지를 봤어. 휴가 팜플렛을 봤어 내가. 그래서 내가 야 독일 사람 노는 게 이게 벌써 다르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10대 때 학교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네들은 트래블 펀드가 있어요. 여행 펀드가 있어서 나라 돈으로 애들이 이미 10대 때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해서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소풍 가서 경주 가고 안동 가듯이 얘네들은 10대 때 다 가더만. 다 가 그냥. 바티칸부터 시작해서 피렌체 뭐 스페인 뭐 암브라 궁전 다 봤어요. 10대 때. 그럼 걔네들이 20대가 됐어. 어디 가겠어요? 그때 인도 가고 알래스카 가고 캐나다 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30대가 됐어. 돈을 벌어서 40대가 됐어. 애가 생겼어. 어디 가겠어요? 이제 전세기 타고 리조트 가는 거예요. 수학여행 때 걔네들한테는 해외지만 그냥 국내인 거지. 버스 타고 가는 거지. 독일에서 버스 타면 프랑스, 독일에서 버스 타면 이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여행에 돈을 쓰는 사람이지만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독일 사람 앞에서는 깨갱이라고. 왜 예전에 일본이 수학여행을 유럽으로 가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한국도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때는 누구 때는 허니문을 제주도로 갔고 그전에는 허니문을 무슨 홍도로 갔던 것처럼 지금은 허니문을 몰디브로 가고 무슨 어디로 가냐. 아무튼 뭐 이상한 데 좋은 데 많이 가잖아요. 몰디브로 가고 저 어디 가고 많이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10대 때 이미 우리가 아는 유럽 30개국은 10대 때 다 갔고 크로아티아부터 시작해서 슬로바키아 다 갔고 20대가 되면 해외 선진국으로 가고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점점점 리조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돈을 더 벌면 비즈니스 타고 더 벌면 퍼스트 타고 그러고 처음에는 10만원짜리 자다가 100만원짜리 자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휴가를 어디서 보냈냐로 걔가 돈을 번 부자인지 걔가 평범한지 여행 경비를 어떻게 쓰는지 보고 안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서울에서 우리 지인들하고 술 먹고 한국의 경제적 빈곤, 정신적 빈곤, 경제적 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행을 어떻게 하든 싸게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싸게 가고 어떻게 하든 최소 날짜로 최대의 그러니까 뭐 유럽 10일 가서 막 유럽 10일 갔는데 막 10개국 보고 오는 이런 거지 배낭이 유행했을 때여가지고 그때가 그 거지 배낭이 유행했을 때여갖고 나 유럽 일주일 갔는데 뭐 10개국 보고 왔어. 뭐 이럴 때라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야 어디 가서 유럽 여행 200만 원에 10개국 보고 왔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독일 사람이 무뚝뚝하고 검소해 보인다고 하고 왠지 프랑스보다 밀리는 것 같고 스페인보다 뭐도 안 부리는 것 같지만 걔네들의 돈은 집에 쓰는 것도 아니고 차에 쓰는 것도 아니고 옷에 쓰는 것도 아니고 여행에 쓴다. 진정한 여행자들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독일을 제일 많이 갔고 제일 배운 게 많았고 지금도 독일을 제일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여행지 첫 번째가 인도 30대 그리고 독일 이 두 개가 저의 인생의 방향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독일에서 그 외모 보고 저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독일은 좀 검소해 보여요. 진짜 보여요. 난 많이 봤어. 아니 콜라 1.6유로짜리 콜라 먹고 지 돈 지가 내는데 진짜. 근데 그 사람은 여행을 어디 갔냐 휴가 갈 때 그 대표는 내가 휴가 가서 이제 너 휴가 어디서 보냈니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독일 사람 만나면 내가 이제 인사가 됐지. 너 올해 휴가 어디서 보냈니 막 이래 묻거든요. 근데 이제 1몇 유로짜리
콜라 먹은 그분이 휴가를 가족들을 어디에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어.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에 그 부촌이 있거든요. 해안가. 이 플로리다는 주고 그 동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로리다 무슨 비치에 3주 갔다 왔더라고. 독일에서 플로리다까지 날아간 거야. 플로리다는 그 해안가라서 엄청난 그 해산물과 아무튼 미국식 그 스테이크와 뭐 이런 먹방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에는 또 그런 문화가 없잖아. 왜? 바다가 없어서 그렇게 막 랍스터 그 킹크랩 뭐 이런 거 먹을 수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 바닷가에서 일몰 보면서 먹는 분위기는 또 독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로 가더라고. 플로리다로. 그래서 뭐 해산물 많이 먹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제 인생을 바꾼 인도 뭐 이틀 동안 들어봐서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여행자는 독일이라는 거. 그러나 그들은 많이 알고 다 알고 있지만 말을 별로 안 하지. 좀 약간 철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얘기하면 장난 아니야. 인도에서 그래서 인도에서 그 유로피언이 많이 가는 그 해안이 있어요. 고아 해변이라고. 히피들 많이 가는. 그럼 내가 거기서 독일 애들을 보지. 그러면은 어디 뭐 리조트로 가야 되는데 그 해변에 있는 원두막 같은 데서 머무는 애들은 독일의 4050은 아니잖아요. 2030 젊은 애들은 거기서 그렇게 잠시 놀러 온 거잖아요. 20대 때는. 그래서 보면 그래도 여행 스타일은 확실히 좀 달라. 그 벽돌에 가까운 책을 읽고 있죠. 아니 그 남의 나라 해안가에서 그 선탠하면서 책 읽는 거는 우리는 안 하는 여행 스타일 아니에요. 우리는 호텔에 에어컨에서 책 보거나 카페 호텔 로비에서 보거나 라운지에서 보지. 그 때학빛에 그 모래사장에 그 누워서 책 보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수영을 하지. 책 보는 애들은 다 독일이라고 봐. 그 글자를 이렇게 봐. 시 글자를 보면 뭐 영어도 있긴 하던데 독일어가 많죠. 그런 두꺼운 책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봤을 때는 책을 요만큼 봤어. 며칠 뒤에 보니까 책이 반을 봤어. 그러니까 폼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책을 다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 야, 이렇게 두꺼운 책을 들고 여기까지 오냐? 책 보려고 여기까지 오냐 했더니 그 당연한 거야. 책 보는 거는 뭐 비행기에서도 보고 공항 게이트 앞에서도 보고 그냥 보는 거지. 그래서 책을 봤더니 알죠. 이미지 한 개도 없고 텍스트만 있는 거. 벽돌같이 생긴 책이 텍스트만 있잖아요. 글자만 있잖아. 이미지가 하나도 없잖아. 아니 무슨 책을 지어도 이렇게 지었냐? 새카만 글자만 있잖아요. 재밌냐니까 재밌대. 근데 왜 노 이미지냐고 물어봤어. 아니 왜 책에 이미지가 없냐? 우리는 그래도 사진 몇 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왜 필요하냐? 걔가 그랬어. 아니 why? 왜 이미지가 필요하냐? 그 행간의 글을 읽으면서 본인이 상상하고 사색하고 그걸 해야지 이미지가 왜 필요하냐 하고 내가 졌다.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여행 에세이 알죠? 이미지 빡시게 들어가잖아요. 걔네들 하나도 없어. 이미지. 그거는 나의 숙제지 작가가 그 이미지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이해요. 독일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독일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왜냐하면 저 인생의 많은 사고와 방향을 전환하게 한 나라가 인도지만 독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보고 느끼고 만나서 경험한 그런 경험들도 많이 저는 좀 그랬어요. 좋았어요. 근데 아무도 독일을 안 물어본다는 거지. 오늘의 요지는 아무도 독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 한국에 왔더니 아무도 유럽 여행 가는 친구들이 아무도 독일에 관심이 없어. 독일을 1순위로 뽑는 사람은 한 1000에 한 2명 있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걸 배워가지고 독일을 꼭 가라고 얘기해요. 독일은 무조건 들렀다 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 2박 3일 들러서 알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사색하고 그들만의 그 세계에서 사는데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그 이미지 하나 없는 두꺼운 벽돌책 사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다른 나라를 갈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찍고 인증샷 남겨야 되잖아요. 걔네도 안 그러잖아. 여행에서 쓴 돈은 어찌 보면 아깝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나를 약간 놀라게 했던 그런 몇몇 에피소드, 대화들이 내 삶에 영양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합니다.